자, 이동관! 이동관 청문회. 이제 8월 중순이죠?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이콧 한다고? 아직 결정 안 돼. 보이콧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이콧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뭐 이런 검토한다 얘기가 얘기 나왔는데 보이콧을 안 한답니까? 예, 안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이콧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와가지고 이제 그 이동관 우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고 질문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건 안 하건 어차피 임명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마 8월 15일에 회기가 다시 이제 16일부터 시작되니까 8월 20에서 30일 사이에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좀 무기력해지죠?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거 그냥 같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또 하나마나 그것을 뭐 어쨌든 야당 의원이 잘해서 뭐 질의 잘해서 뭔가 의혹이 뭔가 거기에서 뭔가 드러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해주는 국민이 70이고 동조하지 않는 국민은 30일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잖아요, 결론.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리고 드는. 그것도 있어요. 제 마음은 잘못된 건가요? 맨날 시작 때 또 자료 내놔라 가지고 반나절 또 싸움.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사과하라 뭐 이런 걸로 공방하다 보면 또 끝나. 청문회 오후까지 끝나고. 가죠. 오후까지 가죠 시간이. 왠지 저 왜 지치는 이번에는 기분이죠? 자료 잘못된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할 때 보니까 자료를 뭐 안 내고 그냥 버티고 끝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는 이번 싸움은 오히려 청문회가 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야당이나 언론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을 청문회라는 공간에 올려서 검증을 국회가 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로 가야지만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건 이미 청문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사활적이잖아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와 시민단체를 잡돌이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언론을 최종적으로 장악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4월에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당이 되려고 하는 전략들을 쓰겠죠. 예. 저는 거기에 이미 하나의 최앞의 선봉장으로 이동관을 낙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칼을 절대 빼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 그 전에 칼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15일 이전에 네. 언론과, 근데 저부터 언론이 잘 안 해서 15일 언론과 야당이, 이전에? 예,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예, 여론판 자체가 뭐 저런 인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네. 대통령이 맞아라고 하는 것들까지 가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최근에도 뭐 네. 어쨌든 지금 교권 붕괴나 지금, 뭐 학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난리죠. 근데 정순신 씨도 후보자의 자격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 이번에도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왜 있습니까? 그냥 학폭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한동안 욕하고 알면서도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은 모른다고 뭐 하는 거짓말하고. 거고 월급을 왜 줍니까? 그분들? 월급 다 뺏어야 돼 제가. 한동훈 볼 때는. 장관은 뭐 해요? 나 진짜 그래서 답답한 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그러고 놨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동훈 탄핵 논쟁 끄집어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얘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님 말씀 많으시니까.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정순신 분량은 얘기 안 학폭은 하네. 몰랐다는 말 한마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동관 학폭은 알았는데 자기 같이 근무할 때 벌어진 아니 일인데 그런 몰랐다. 거를 이제 검증하려고 한동훈 장관이 월급 받는 건데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되게 큰 오해를 이제 그 30%의 국민분들이 하고 계신 게, 또 이거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뭐 완벽에 가깝고 막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막 뭐 조선제일 뭐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번번이 한동훈 장관이 걸었던 이슈들 보면은요 굉장히 다 많이 패배의 역사들이 패배의 많이 아이콘이었죠, 있습니다. 패배 패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인플레가 되어 있다는 점 하나 짚고 싶고, 자 어쨌든 이동관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 당일의 표정을 저희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당당하고 멋있는 우리 이동관 후보자의 표정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그 이해와 충돌을 빚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한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는 저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거 한 문장 빨간 줄 그으면서 이렇게 이동관 속마음 분석한 그런 글들도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모양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주목하신 부분들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뭐 어떤 데에 좀 주목하셨어요?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미래 이런 단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MB 대통령 재선 축하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촌, 거의. 유인촌, 그다음에 뭐 네. 김태효, 뭐 김대기, 아니 뭐 네. 이번에 김영호, 뭐 네. 예. MB 측 인사들이 뭐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잖아요. 김홍일, 그리고 이재호, 뭐 다 예, 들어갔거든요. 이재호, 김은혜도 MB 뭐 말할 게 없고 지금 너무 많은데. 완전히 MB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MB 정권. 당에서는 권성동, 장재원, 예. 뭐 끝도 한도 다 없는데. 거기도 친이계들이죠. 예, 원래. 끝도 한도 없는데 저는 이동관 이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 MB 정부가 그렇게 잘했으면 왜 정권을 여당 내 야당인 박근혜 대통령이 내줬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때 평가를 받고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15년 만에 등장해서 미래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는 참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정 선배님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셨어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저기에서. 말 본새는 예. 그래도 한동훈 원희로보다 차라리 낫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뻔지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야당 말을 듣겠다, 비판을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라도. 말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통위 위원장이 넷플릭스나 뭐 이 OTT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리인가요? 라는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그건 문화관광부. 아, 그렇죠. 뭐 그거는 문화관광부 쪽에서 해야 될 산업적 측면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관련 부처입니다. 규제 관련 부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은 여야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라는 측면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법률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데에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지적을 할게요. 그것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KBS 김인규 사장 앉힐 때 그때도 이제 MB 캠프 소속이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제 공영 사장으로 네.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동의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은 진짜 대통령실 특보잖아요.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당당해 이런 느낌이 일단 들어서 예. 우리 그리고 김종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도 인수위에 있는 사람은 방송위원장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는 인수위 고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건 얘보다 법률 해석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 언론 특보를 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없다면 법률 위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2017년, 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증거기록 진술조서가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청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 보고서예요. 이거 총괄 책임자가 서울지검장이에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그죠? 그 내용이 뭐냐? 2010년 3월 2일 국정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은 확실하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으로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이거 검찰 조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걸 했느냐?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내용이 뭐냐? 첫째, 간부진의 인적 쇄신을 한다. 자르다는 얘기겠죠. 자기 사람 심다. 두 번째,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세 번째, 소유구조 개편 등을 통해서 3단계를 거쳐서 MBC를 와해하려고 하는 세부 개혁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무슨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벌어진 국정원과 벌어진 문제니까 서울지검장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관은 뭘 한 거예요? MBC 언론 장악을 하는 것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예. 행동대장이 그죠? 그죠?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내용을 보고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은 알 거 아니에요. 아, 이자는 과거의 MB 정부 시절에 MBC를 장악하려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구나. 예. 이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앉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뭐 장지원 의원이 지금 핵심 실세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하긴 수사를 받진 않았지만.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힌 이유는 예. 과거와 같이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는 언론 방송계 생태계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럼 야당이 이걸 찬성할 수 있어요? 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대통령 그 당시에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 받고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을 앉힌다고 그러면 당신의 의도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검사 DNA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장악은 그렇죠. 좋은 장악이고 국익적인 장악. 예. 아니, 그럼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그 장악은 좋은 장악이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성매매 판사 집에 징계 넘어갔는데 네. 그 판사도 성매매 판결문에는 엄벌로 썼어요. 와, 그랬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 그 선민사상에 가득한 아, 나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법조 엘리트들의 저는 민낯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 근데 뭐 본인도 법조인이잖아. 저는 근데 뭐 법조 엘리트라고 하지 않아요. 엘리트가 아니구나. 저는 엘리트가 아닙니까? 그냥 층 하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철학 있는 시민, 철학 있는 그 시민이 다음에 우선이고 그다음에 법조 자격증 있는 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 좋은 장악이지, 좋은 대상이든 그리고 나를 누가 과하게 욕했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말 세상을 관대하게 사시는 분처럼 이제 여겨질 것 같아요. 장어처럼. 장어? 장어처럼. 아 장어처럼 자유롭게 사신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는- 저 안진걸 예, 소장님은 저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셨어요? 이동관은 뭐 이명박 정권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가장 최악의 인사입니다. 방송 장악, 뭐 언론 장악, 뭐 종편 출범 뭐 다 주도해놓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항상 조롱이나 미꾸라지처럼 답변하고 네. 사람 쉐시 웃어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아니 원희룡 한동훈보다 더 나쁜 그 태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경악했던 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MBC, 네. KBS, 네. TBS 네. 공영방송 그나마 세계적인 반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안팎의 논란이 있었죠. 네. 잘했다는 분도 있고 못했다는 분도 있고 구성원 사이 갈등도 있고 부침도 있고 네. 인정합니다. 네. 세계적인 반열에 다 올라갔다고 네. 선진 공영방송이었다고 제가 쉽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TBS나 MBC나 KBS가. 네. 그런데 거기를 장악해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TBS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TBS가 있었던가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아예 예산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없어지고 뭐. 모든 진행자 다 쫓겨나고 예. KBS 뭐 ETV를 뭐 민영화해 버린다. 음. 그리고 뭐 MBC 뭐 지금 다 이런 거 아니에요? KBS가 자 BBC나 NH 같은 공영방송을 하면 최소한 재원의 독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원 안정성. 네. 다 망가뜨리면서 대한민국도 BBC나 NH 같은 데 있어야 된대요. 사실 그 반열에 KBS나 MBC가 가고 싶던 거 아닌가요? 논란이 있었지만. 아. 저는 그 공영방송을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우리나라에는 BBC나 NH가 없냐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 그 사악함이 너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NHK나 BBC를 언급을 하면서 저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여기서 NHK 국제방송, BBC 인터내셔널을 언급을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BS 월드 같은 채널이에요. 네. 아리랑 TV. 그러니까 지금 박성중 의원이 오늘 오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1공형 다민형 체제를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그 표현 중에는 KBS 1, KBS 2가 아니라 국제 채널 얘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NH 사례를 보면 예전에 1960년대 자민당이 집권하고 또 아베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NHK를 어떻게 장악을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실제 그 관영 매체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뭘 잘못해도 공영방송이 그 의혹을 보도하지 못할끔 묶어놓고 NHK 월드가 일본 정부가 하는 것만 그냥 홍보지처럼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목표로 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공형, 다민형 체제가 아니라 그냥 공영 자체가 없어진 세상을 원하면서 인터내셔널하게 한국 정부만 홍보하는 공영만 남겨놓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B계 담대에 예. 그죠? MB 쪽이 글로벌로 해먹었잖아. 예. 그게 바로 글로벌인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중국화요. 아까 중국과 그쵸. 신화사 중국화하는 거죠. 이건 자유가 아닌 거지. 이거는 자유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방송이야? MB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어떤 평론가들은 MB계가 결집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이고 또 아부를 잘하기 때문에 MB계들이 이렇게 다시 중용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로 이렇게 같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재현 의원도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뭐 황교안, 뭐 김종인 위원장 뭐 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힘 있는 쪽은 항상 이렇게 찾아가는 무슨 내비게이션 같은 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근데 저는 이 방송의 중립에 대해서 제 그냥 소신을 얘기하자면요. 저는 방통위, 감사원, 검찰, 법무부 뭐 예를 들면 이런 권력 내에서 내부 통제를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내지는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냥 좀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권력이 잡더라도 왜냐면 왜냐면 야당이 한 2명 네. 정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래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중립성 속에서 서로 균형 있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까? 뭐가 두렵죠? 예. 아니 깨끗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단체를 운영해도 돈 쓰는 기구가 있고요. 돈 쓰면 또 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랑 돈 쓰는 데가 같은 편이면 그 감사가 됩니까? 한 몸인데? 그럼 보통 감사 같은 경우는 뭐 선출하기도 하고 좀 반대 진영에서 감사를 임명하잖아요. 견제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럼 그 우리 행정부가 헌법이 잘 짜여져 있듯이 내부 통제 기관들은 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야당에게 추천권도 주고 뭐 3배수를 추천하든 해서 그 안에서 좀 임명을 하면 정당성이 생길 텐데 지금은 가만 보면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도 다 자기 사람을 내려보내요. 아, 맞아요. 오른팔들을. 네. 네. 그럼 누가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 누가 공정하다 중립적이라고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맞는 얘기예요. 최고다. 아니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권력자가. 아니 근데 법을 똑바로 하면 되지. 맞는 얘기고 정치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고 민주당도 사실 잘한 거고 다 똑같죠. 여야 똑같죠.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충분히 개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저도 봐요. 근데 이미 실기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사람 심어놓고 야 공영 없애. 그건 아니지. 이건 맞냐? 그건 아니죠. 이건 맞는 거냐? 이 방식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개혁을 하고 그걸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죠, 같이.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국회는 늘 여소야대였으면 좋겠어요. 늘 여소야대인 게 정상인 것 같아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 늘 정부와 다른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야당 들어요. 불러서 밥도 좀 먹고. 아 그렇죠. 그런 부분.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좀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제 하고. 그 얘기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시민에게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영화죠, 민영화. 민영화가 뭐냐 하나만 내버려 두고 그냥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방송사 하나를 그냥 공무원 조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민영화하겠다는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민영화된 어떤 기관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데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그렇죠. 대기업 수용할 말 수밖에 재벌 없어요. 대기업 말고는 그럼 아무도 다 보시죠. 살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들, 건설사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가면 갈수록 자본에 편입돼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을 위해 봉사해요. 진짜 비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자본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수 정당에게 엄청나게 예를 들면 유착을 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소위 보수 중심의 언론 환경, 보수 중심의 권력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실 그렇게 되어 있죠. 짜여져 되어 그러니까 있죠. 이것을 막지 않으면 말씀하신 여소야대 전국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의 민주화, 언론 환경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인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아니까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잘하겠지 내가 뽑았으니까 생각합니다만 계속 보니까 나쁜 놈들이 더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언론도 아마 지금 보면 다 알 겁니다. 방송하는 거. 하지만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언론 환경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소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좀 과도하게 제가 경직화, 도식화 시킬 수는 있지만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야당,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늘 강자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을 칭찬하고 하면은 정부를 칭찬하고 이거 뭐하러 언론해요? 정부의 기관지지. 그런 거 아닙니까? 기관지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윤석열 정권이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뭐 방공, 냉전 자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헌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다른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중에 핵심은 언론 자유로 나와 있고 표현 자유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 비판이 싫은 거야.
야당도 싫고 비판도 싫고 비판받기 싫으면 그렇게 정치 안 해서 비판이 없으면 비판이 그럼 공산주 그게 이른바 인민의 방을 꿈꿨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히려 비판이 없는 전체주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인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혁명한다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아이고 이상은 좋았지만 그래도 시장 자본주의 또 시장 자본주의 수정해서 수장 자본주의 거기에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비판이 작동하면서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이걸 채택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들으면서 언론 장악하고 막 탄압해서 언론 자유주의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언론 장악에 지금 나팔수를 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유민주를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를 지 더 멋대로 늘리는 통치할 건데 자유를 말하는 지금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권력자의 자유만 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필요한 것이고 인간은 다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네. 있기 때문에 야당도 견제하는 것이고 언론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할 거면 뭐들 언론합니까? 맞습니다. 그 권력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정말로 유심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견제해주고 또 국민의 민심을 권력자한테 듣게 해주고 이게 언론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다른 언론인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권력도 자꾸 언론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전 매우 보기 불편합니다. 저도 뭐- 민주 신인규로서 정말 네. 좀 불편합니다. 아, 저도 오늘 낮에 기자 전화 안 받았는데 반성합니다. 아니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진보 사회학에서 예전에 이제 계급 투쟁이라 했는지 사회주의 혁명이론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지금은 사회학 이론에서도 다 이미 이제 뒷물이 됐고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퇴조한 것, 좀 완전히 퇴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중도 보수 사회학 보통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와 시장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순기능이로 출범했지만 늘 실패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많이 나오고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언론과 NGO, NPO가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보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보수 사회학이나 통치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부나 시장을 뒤엎는 게 아니라 순기능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실패할 수 있으니 잘못할 수 있으니 감시하고 견제하고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거로 비정부이고 비영리고 언론 이렇게 나와 있는 더 거죠. 잘하자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4부, 제5부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그 이론에서 제4부, 시민사회 제5부가 되는 건데 예. 혹은 지금 하는 짓이 NGO, 제4부, 제5부는 언론, NGO, 노조, 비영리단체 이런 데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공산당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냐 이제 말씀하신 막스 베버가 이제 중도보수 사회학이 아니, 그러니까. 대부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막스 베버가 관료체제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학자예요. 그렇죠. 관료체제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네.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근데 얘들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다른 지금 진보 사회학들은 그런 길들을 다르게 변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관료 사회, 그러니까 소위 지금 예를 들면 관료 독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 관료정이죠. 그렇죠. 이걸 깨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관료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최고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토론을 네. 왜? 니들이 뭘 한다고?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하려면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도 보수 사회학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상황이면 완전히 극우 보수학이죠. 저는 예. 성악설을 믿거든요. 성악설. 성. 성악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설. 어떤 권력이든 선한 권력은 없어요. 민주주의는 여야를 성악설이에요.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중에 집단에 이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예, 이은철님. 자, 맨날 안 되는 그 상식 타령 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지들 토론 좀 하세요. 저희가 탄핵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 가르쳐 주지. 네, 이은철님. 이게 얘기 꼭 나와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네.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네. 합니다만 탄핵을 하려면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죠. 근데 그런 이제 의견을 같이 모아서 또 저기 함께, 얘기하라, 또 민주주의 함께 박진영 동참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탄핵이 발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 기능입니다. 뭐 말씀하시려고? 그걸 저기 오늘 밤 11시에 민주진영 박진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증발하시려고요? 예. 예. 우리 박진영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고생하셨습니다. 15일 광주 집회에서도 그 남태우, 윤선희, 박진영 공연합니까? 네. 세 분의 공연 이번 포항에서 영일만 친구를 불렀는데 큰 화제가 됐어요. 영일만 재밌었어요. 친구 최백호 선생님 노래 저도 예. 좋아합니다. 자, 민준이형 박진영 보내드리고 밤 11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탄핵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버킷리스트, 이름이 버킷리스트님이네요. 버킷리스트님, 민주진영 박수정 파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2,500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동관, 임명식 그 이후 벌어진 일들, 이거 얘기하면서 아까 박수정 선배 나가시길래 유튜브는 그럼 괜찮냐,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괜찮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어떤 진행자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또 고소미를 먹기 때문에 유튜브도 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막 틀어막고 하는 게 방법이 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한 법적인 탄압은 가능하다. 요거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이미 지금 명예훼손 같은 거를 지금 우리 하죠? 김종대 스픽스의 그쵸, 네네. 김종대 전 의원이 고소 당했잖아요. 그렇죠.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도 그때 김어준 고소당했고 씨도 당했죠. 이번에 또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휘발론 논쟁으로 누구를 또 고소했? 김어준 씨도 또 고소했죠. 고소하겠다고. 네네네. 휘발론 논쟁입니다. 휘발론 논쟁. 제가 누구를 휘발론이랑 휘발됐다고 해서 휘발됐다는 걸 주장한 사람을 사람들이 신조어로 휘발론? 불광동 휘발유처럼 휘발론? 옛날에 예. 건들거리는 사람한테 불광 휘발유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휘발론 논쟁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이동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청문회 그렇죠. 예. 뭐 반대해도 가부다 떠나서 임명하겠죠. 반대도 임명하겠죠? 임명 후에 핵전쟁 하겠다. 김정일도 제거하고 김정은도 제거하고 시진핑도 제거하겠다는 사람도 통일부 장관을 시키는데. 예 그러면 아유. 임명되고 나서 KBS는 폭파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 한번 해주세요. 근데 박성중은 101 다민형을 좀 강조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KBS 2를 일단 재벌들에게 팔아넘길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민간에 민영화를 네. 이제 계속 시도할 네. 거고 저는 이제 문제는 이동관 위원장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도 방송가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때리기도 전에 먼저 들어눕는 마치 네. 보통 경찰들이 보이는 태도를 언론사들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참 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 권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어차피 어떤 권력이든 다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언론 환경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저는 이게 풍선 효과처럼 다른 부작용들이 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언론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장악 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넘어갈 대한민국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시민사회를 아직 좀 믿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순수하게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것 요즘에 같은데요? 아니 근데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도 지금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TV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옛날처럼 네. 그렇죠. 네. 정보를 이게 수입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옛날만큼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할 것이다. 저는 예. 그런 예측은 좀 해봅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언론사들 모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그들은 그 안에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너서클 안에서는 밖에가 잘 바라보는 몰라요. 외부의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공영방송 KBS도 그렇죠. YTN에서도 이제 노조가 움직이고 있고 MBC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부분 강성 노조들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각기 따로 목소리 내서는 안 되고 최근에 이제 목소리 같이 내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버려서 그냥 민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이거 법적으로 안만 따져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공영방송 지켜내자, 뭐 우리 뭐 집회하고 시위한다 해가지고 옛날처럼 방송 장악을 저지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만 낸다고 해가지고 막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장이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사장만 내릴 것도 아니고 아예 팔아버린다니까. 예. 예, 일단 제 오늘 보니까 이제 제 대학 2년 후배인데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예.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동관이 한 짓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대규모 언론인 해직, KBS 사장 해임, PD 수첩 제작진들 구속 수사, 국정원을 통해서 MB 선거기획단 단원들 성향 분석, KBS 내 정부 비판 인사 색출 요청, 정부를 비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이렇게 예상되는 인사들 퇴출, 그다음에 국정원을 통해서 문학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 MB 정부 기간 동안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이동관, 그러니까 홍보 수석 및 언론 특보였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환경은 아니죠. 지금은 상당히 예를 들면 넷플릭스, 유튜브 다양한 걸 통해서 생태계 환경은 변했습니다만 이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한 일인데 이 일도 하고 이제 플러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소위 레거시가 아닌 어떤 매체들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예를 들면 프레임과 작전들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 레거시가 왜 여기에 복무할 거냐? 저는 민영화라는 압박 때문에 다 동의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영화가 되게 되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언론들, 그다음에 건설사에 넘어가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거의 제가 기자인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막 가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만약에 KBS 2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KBS 2, 그다음에 MBC는 워낙 덩치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짜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이 민영화된다라고 압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면요,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동의하는 이런 메커니즘과 구조가 문화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 진짜 아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현실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지금까지 방법은요, 안진걸 소장이 걸어왔던 길밖에 별로 없어요, 실제로. 싸우고 얘기하지 않으면 예. 절대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이렇게 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광장은 허브 같은 거죠. 허브에서 어느 때는 힘이 약해서 작게만 펌프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론과 호흡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펌프질이 되면서 광장이 더 커지잖아요, 볼륨이. 전 그럴 때 예를 들면 언론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번에 7개 단체가 이동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처럼 그냥 성명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광장의 펌프와 언론인들의 펌프들이 결합되고 지역의 펌프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흐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본인들 이렇게 지금이 안 싸우면 나중에 진짜 제가 볼 때 절망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완전 제 동의하고 느낌에는. 저는 여론전의 방식이나 이런 농도가 더 진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래서 방송사도 연대 파업도 했었고, 그래서 그 YTN의 유명한 돌발 영상 앵커인 그 노정면 뉴스 선생님? 노정면 전 앵커가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탄압이 세니까 투쟁도 거셌고, 네. 그러니까 구속까지 됐는데, 그래서 국민이 더 연대해가지고 한편 지켜낸 면도 있고, 네. 2010년 17년도에도 방송사 연대 파업 때 시민들이 엄청 응원해줘가지고 함께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결국은 이제 언론 노조, 그다음에 각 방송사 노조, 그다음에 방송사 안팎에 뜻있는 뭐 전현직 직원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연대해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언론 장악을 해요. 언론 장악 시도를 합니다. 낙하산 내려보낼 거예요. 지금 KBS 기사 윤석열 대통령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죠. 나토에서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KBS 기사 2명 해임했잖아요. 전자결제로. 고속도로 개태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명품 해외 사치품 개태도 설명 안 하는 사람이 네네. 수재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해임은 2명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악 시도할 건데, 저번에 이제 변희재 씨라든지 이런 옛날에 정통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악이 쉽지 않으니까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제 감시나 견제의 의미, 정부 여당의 잘못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규모 영향력 있는 공영방송, MBC나 KBS가 YTN이 세 군데가 이르면 예.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해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종편 세상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이제 레지스탕스가 돼서 유튜브로 맞서는 이런 구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공영방송 망가뜨려 시청률을 없애거나 뭐 예산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다 끊는다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그러면 본인이 말한 BBC, NHK 같은 공영방송 생길 수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리고 네. 돈 안 되는 영역, 뭐 해외 송출, 네. 뭐 KBS 월드, 그다음에 장애인 방송, 네. 뭐 소아 방송, 그다음에 울릉도 같이 전파자 난빈 데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난 방송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재난은 무슨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의 공적 기능.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 응원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여전히 한 35% 안팎 있으니까 그분들은 야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본인들한테 그게 부면에 온다니까. 방송의 공적 기능이 없어지고 방송이 이제 완전히 선정화되고 돈벌이에만 매달리겠죠. 비판도 안 하고 네. 공적으로 꼭 해줘야 될 사회 역할 안 하고 그냥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선정적인 방송. 예. 깨먹고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에만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국민이 손해를 우리 보는 보수적인 거죠. 국민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언론이나 방송, 특히 이제 보도 측면에서 그렇게 공적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시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매일 이제 방송 틀어보면은 뭐 야한 거,
뭐 항상 뭐 엔터테인만 나오고 그렇죠. 보도 기능 사라져 버리고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그 전략이거든요.